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기본적인 데이터, 수식들에 대한 기본 개념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을 할 수 있는지 이런 사칙 연산자에 대한 개념, 그리고 두 개의 값을 비교해서 그 비교한 값의 결과값이 참인지 거짓인지를 나타내는 비교연산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았어요. 그리고 참조연산자라고 해서 서로 떨어져 있는 셀들을 어떻게 선택할 수 있는지, 또 연속적인 범위는 어떻게 입력을 할 수 있는지, 마지막으로 데이터가 교집합인 서로 합쳐지는, 겹쳐지는 부분에 대해서만 어떤 값을 계산하고자 할 때는 어떻게 하면 되는지, 이러한 참조연산자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내용을 들으시고 내용이 잘 이해가 된다 라고 하면 이번 시간 강의를 들어주시면 되겠고, 제가 설명드린 부분을 딱 들었을 때 뭔가 헷갈린다, 알쏭달쏭하다 라고 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은 지난 시간 강의를 다시 한번 들어보는 것도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 여러분들과 살펴볼 부분은요, 참조에 대한 종류,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참조 연산자에 대해서 배워봤다면 이번 시간에는 엑셀의 참조의 종류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 부분을 먼저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시험 문제에서 출제되는 기본적인 함수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들과 가장 먼저 살펴볼 부분은 참조의 종류 부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가장 먼저 했던 거는 값을 직접 입력해서 계산을 수행하는 방식에 대해서 배워봤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5 더하기 5가 뭐냐, 그리고 7에서 3을 빼면 얼마냐,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할 때 앞에다가 등호를 붙여서 계산할 수 있다라는 거 기억나실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가 5 더하기 5, 7-3 이렇게 값을 직접 입력을 할 거면 엑셀을 사용하는 게 큰 의미가 없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엑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미리 데이터 입력이 되어 있는 상태다라고 했을 때 그 입력된 데이터들을 이용해서 계산을 수행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지출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 계산하고자 한다 라고 하면 어떻게 하시면 돼요? 2의 3셀부터 2의 9셀까지 데이터에 대해서 합계를 계산하겠다라고 하면 되겠죠. 그래서 어떤 값을 직접 입력해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입력된 값의 내용을 끌고 와서 참조를 해서 계산하는 그러한 기능을 엑셀에서 많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참조라고 하는 개념이 많이 중요해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내가 B의 이 셀에 날짜라고 하는 값이 입력이 되어져 있고요. B의 3셀에는 5월 1일이라고 하는 날짜 데이터가 입력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어떤 계산을 하고자 할 때, 또는 뭐 텍스트 연산을 하고자 한다면 값을 결합하고자 할 때 이 값을 직접 치는 게 아니라 는 입력을 하고 B2셀을 선택을 하면 여기서 B2셀에 있는 값이 그대로 보여진다는 거죠. 그대로 끌고 온다라는 거죠. 참조를 하게 되면 좋은 점이 뭘까요? 예를 들어서 이 B2에 있는 이 셀에 있는 값이 바뀔 수가 있겠죠. 지금은 날짜라고 입력되어 있는데 얘가 예를 들어서 뭐 생성일, 뭐 시작일,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명칭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값을 직접 입력한 경우에는 그 값이 수정된 거가 반영이 안 되겠죠. 그런데 이렇게 끌고 와서 참조를 하는 경우에는 원본 데이터, 원래 위치에 있던 값이 바뀌면 참조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이 같이 연결이 돼서 변경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참조라고 하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대략적으로는 좀 이해가 되실 것 같은데요. 그러면 데이터 참조를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조를 하는 방식이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상대 참조, 절대 참조, 혼합 참조, 이렇게 세 가지 방식이 있는데요. 이 참조 방식은 키보드의 F4키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변환 작업을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형태는 상대 참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냥 열번호와 행번호만 있는 이러한 형태가 상대 참조 형태가 되겠고요. 두 번째가 바로 절대 참조 방식인데 보시는 것처럼 열번호 B가 되겠죠. 행번호 E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열과 행번호 앞에 각각 달러가 붙은 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행번호, 열번호 앞에 달러가 붙은 부분을 절대 참조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상대 참조와 절대 참조의 의미는 뭐가 다르냐면 상대 참조는 상대적인 위치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부분은 변경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제가 이 부분은 조금 이따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절대 참조는 절대적인 위치예요. 그러니까 위치가 전혀 바뀌지 않습니다. 무조건 고정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엑셀을 통해서 계산 작업을 할 때에도 상대적인 위치,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 있는 이 잔액이라고 하는 값이요, 당연히 수입에서 지출을 뺀 값이겠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 연습을 하는 거니까 여기 있는 잔액이 수입이라고 하는 데이터가 A고 지출이라고 하는 데이터가 B라고 했을 때 A에서 B를 뺀 값, 다시 말해 D3에서 E3을 뺀 게 F3셀의 계산이 되고 D4에서 E3셀의 값을 뺀 게 F3셀의 계산이 되고 이런 식으로 각각의 칸마다 각각의 셀마다 앞에 있는 A 값에서 B 값이 빼진 값이 결과가 계산이 된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요거는 절대 참조를 사용을 하게 되면 이 첫 번째에 있는 값 D3에서 E3의 값이 그대로 다 똑같이 계산이 돼요. 절대 참조를 사용하면. 왜냐하면 값이 고정이 되었기 때문에. 근데 상대 참조를 사용하게 되면은요, 위치가 변해요. 위치가 변하기 때문에 밑에 있는 부분, 이렇게 행번호가 바뀌면서 밑에 있는 계산하는 연산자도 같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말을 들으시면서 선생님,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라고 하실 수 있는데요. 자, 요거는 좀 실습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바로 좀 보시는 게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혼합 참조 말씀만 드리고 바로 실습을 통해서 말씀드릴게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그 다음 세 번째, 혼합 참조는 뭐냐면요, 열 또는 행만 고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는 것처럼 B 3이라고 하는 값이 있을 때 앞에 있는 B열 앞에 달러가 붙거나 또는 B와 3이 있을 때 행번호 앞에만 달러가 붙거나 이런 식으로 열번호나 행번호 앞에만 달러가 붙는 경우가 있어요. 요거는 이 첫 번째에 있는 달러 B3은 B가 이제 열이 되겠죠. 그래서 달러가 바로 뒤에 붙은 부분, 얘는 앞에 붙은 바로 이제 행번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달러가 지금 어디에 붙었어요? B열에 붙었죠. 얘는 열 고정이 되는 거고요. 얘는 어디에 붙었어요? 달러가 행에 붙었죠. 3행에 행 고정이 됩니다. 그럼 반대로 말하면 열고정, 행고정 같은 경우에는 열은 고정됐지만 행번호는 바뀐다는 거예요? 안 바뀐다는 거예요?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행고정 같은 경우에는 그 줄 위치는 고정이 돼요. 하지만 열번호는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고정을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혼합 참조는 열 또는
행에 대해서 고정을 시키는 게 혼합참조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좀 어려우시죠? 요거 바로 함께 실습을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들께서는 일단 우리 강의 교환창 먼저 띄워주시고 우리는 가장 먼저 있는 여기 상대 절대 혼합참조라고 하는 데이터 먼저 선택을 진행해 주도록 할게요. 제가 그래서 작업전 파일에도 미리 완성된 부분을 넣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참고하면서 좀 수업을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은 제가 아까 좀 설명드린 예시를 기준으로 좀 말씀드려 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수입을 제가 여기다가 값을 좀 임의대로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5천, 10만, 3만, 5만, 4만, 10만, 6만, 그리고 1만, 5만. 지금 제가 임의대로 쳤어요. 지금 여기 이 부분을 기준으로 했을 때 뭐 지난달 수입 요런 거는 지금은 따지지 말고 그냥 우리 여기 이 두 개 부분만 지금 생각을 해볼게요. 잔액도 잠깐 날려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했다라고 가정을 하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어떤 걸 계산을 할 거냐, A라고 하는 값에서 B라고 하는 값을 뺀 거를 여기 F3셀에다가 계산을 해볼 거예요. 그러면 요게 상대 참조를 했을 때, 그리고 혼합 참조를 했을 때, 그리고 절대 참조를 했을 때 어떠한 차이점들이 있는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요, 우리 계산을 할 거니까 는 등호로 시작을 하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일단은 첫 번째 수입에 해당하는 D3셀을 먼저 선택을 해주시는 거죠. 그리고 마이너스 빼기라고 쳐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출에 해당하는 2의 3셀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는 어때요? 열과 행 앞에 달러, 다시 말해서 절대참조는 혼합참조가 안 된 상대참조인 상태예요. 이 상태에서 내가 만약에 절대참조나 혼합참조를 하고 싶다. 어떻게 하고자 했어요? F4를 누르면 된다고 했죠? F4를 누르면 가장 먼저 바뀌는 게 절대참조예요. 그래서 열과 행번호가 모두 고정되는 형태고요. 한 번 더 누르면 이번에는 혼합참조가 되는데 뭐가 고정이 됐습니까? 행번호가 고정된 걸 볼 수가 있어요. 다시 한번 F4를 누르면 이번에는 열번호가 고정이 된 혼합참조가 된 거를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다시 한번 F4를 누르면 다시 상대참조로 넘어가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F4를 누를 때마다 이 참조에 대한 방식이 바뀌어진다는 거죠. 기본값은 상대참조고 두 번째는 절대참조, 그 다음에 열과 행을 고정하는 혼합참조,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시 상대참조로 넘어가는 이런 형태로 이루어진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찌됐든 상대참조인 상태예요. 그죠? 이 상태에서 엔터를 쳐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마이너스 5천이 떴죠. 왜? A 값이 5천이고 B의 값이 만이니까 두 개의 값을 빼니까 마이너스 5천이 나온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엑셀의 핵심 기능이 나옵니다. 요 밑에 거를 또 처음부터 는 D의 4셀에서 마이너스 2의 4셀 이런 식으로 할 거면 사실 우리가 엑셀을 쓰는 의미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첫 번째 데이터의 값을 계산을 했어요. 그리고 밑에 있는 것도 전부 다 동일한 형태의 계산을 할 거라면 첫 번째 데이터를 먼저 클릭하고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이 좀 화면이 작아서 잘 안 보실 수 있는데 자세히 보시면 오른쪽 아래 부분이 살짝 굵게 되어져 있고요. 이 굵은 부분에 마우스 커서를 갖다 대면 마우스 모양이 십자가 모양으로 얇은 십자가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이 상태를 채우기 핸들이라고 말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화면을 이 채우기 핸들 상태에서 제가 요거를 스크롤을 꾹 내려서
아래쪽으로 당겨 볼게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아래의 값들도 동일하게 계산이 되어진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자동 채우기 옵션이라고 하는 메뉴가 떴어요. 이걸 통해서 마우스를 끌어서 자동 채우기 기능이 실행이 됐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데이터를 클릭하고 마우스로 끌어서 자동 채우기를 한다. 오른쪽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선택을 해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자동 채우기를 진행하는 것도 가능해요. 자, 그럼 뭔가 값들이 계산이 된 거를 볼 수가 있는데 이 계산들이 어떻게 된 건지 컨트롤 키와 물결 표시 눌러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F3셀을 누르면 F3셀의 값은 D3에서 E3의 값을 뺀 게 계산이 되어졌고요. 그죠? 두 번째 값은 D의 4에서 E의 4셀이 뺀 값이 계산이 되어졌어요. 마지막 것도 D의 9에서 E의 9, 우리가 의도한 대로 잘 계산이 된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상대 참조는 말 그대로 상대적인 위치이기 때문에 요거를 제가 밑으로 당겼죠. 밑으로 당기면서 여기 있는 뭐가 바뀐 거예요? 행번호도 같이 내려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당기면서 D323이 D424, D525 이렇게 숫자가 한 글자씩 내려가진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계산을 진행할 수 있다라는 거를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 이번에는 우리가 요거를 절대 참조로 한번 바꿔 볼게요. 그래서 여기 D의 3부터 E의 3 전체를 선택하고 F4를 눌러 볼게요. 그러면 데이터 전체가 고정이 된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하고 제가 엔터를 쳐 볼게요. 그리고 채우기 핸들로 슉 복사를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달러가 뭐라 그랬어요? 고정한다 그랬죠. 근데 열도 행도 모두 다 고정을 했기 때문에 같이 다른 셀들도 모두 채우기 핸들을 했지만 동일하게 마이너스 5천이 떴어요. 왜 마이너스 5천이 떴느냐? 절대 참조, 고정이 됐기 때문에 동일한 연산자가 계산이 된 겁니다. 그럼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번에는 F4 한 번 더 눌러서, 자, 이번에는 뭐가 고정이 됐습니까? 행번호가 고정이 됐어요. 자, 그럼 여러분들 지금 생각해 보세요. 지금 현재는 우리가 채우기 핸들을 어느 방향으로 했죠? 열 방향에 대해서만 채우기를 했어요. 자,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계산을 할 때는요, D325 여기 있는 열번호에 대해선 바뀌어지지가 않죠. 갑자기 이제 내용이나 날짜 부분으로 계산이 되는 게 아니라 수익과 지출은 바뀌어지지 않아요. 근데 뭐가 바뀌어야 돼요? 번호, 행번호가 바뀌어야 되죠. 하나씩 값이 내려가야 되니까. 근데 지금 어떤 상태예요? 행번호가 고정된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채우기 핸들을 하게 되면 결론적으로 똑같이 행번호는 고정된 상태이기 때문에 행번호가 바뀌지 않았어요. 다시 한번 데이터 범위를 잡고 F4를 눌러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데이터가 열에 대해서만 고정이 됐고,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행번호에 대해서만 지금 달라지면 상관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열을 고정했더라도 행은 고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행번호가 같이 내려가서 결론적으로 우리 처음 했던 것처럼 결과가 계산이 된 거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데이터에 대한 계산 작업을 할 수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요, 제가 요거를 옆으로 좀 당겨 볼게요. 연습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데이터를 풀고 날려 볼게요. 자, 이 상태에서 제가 오른쪽으로 당겨 보겠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23-F3 보시는 것처럼 처음에 있는 F3셀을 눌렀을 때 알맞게 계산이 되었죠. 하지만 어떻게 돼요? 같이 값이 갈 때마다
옮겨지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요거는 내가 의도한 게 아닐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엑셀은 그냥 똑같이 그냥 옆으로 당긴 거기 때문에 열 번호가 같이 바뀐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제가 F4 한번 눌러볼게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열과 행이 모두 고정이 됐죠. 이 상태에서 채우기엔드를 당기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네, 지금 보신 것처럼 마이너스 5천 동일하게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한 번 더 해볼게요. 이번에는 F4를 또 눌러볼게요. 그러면 지금 뭐가 고정이 됐어요? 행번호만 고정이 됐죠. 이 행번호만 고정이 된 상태에서 당겨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행만 고정이 됐고 지금은 행이 움직이는 게 아니죠. 열이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열 번호가 그대로 바뀌어졌습니다. 한 번 더 이번에는 F4 눌러서 열을 고정시켜 볼게요.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지금은 우리가 아래로 내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행번호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보시는 것처럼 절대 참조한 것처럼 마이너스 5천이라고 똑같이 뜨는 거예요. 그래서 표현되는 거는 결론적으로 같지만 의미는 전혀 다르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절대 참조를 해야 되는 상황도 있을 것이고 혼합 참조를 통해서 열 또는 행만 고정을 시켜야 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차이점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거는 제가 다시 원래대로 할게요. 저장. 네, 다음으로 살펴볼 부분은 통계함수 기능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계함수,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수학 시간에 확률과 통계 이러한 과목도 아마 배우셨을 것 같고 또 확률과 통계를 배우지 않았다라고 하더라도 기본적인 최대값, 최소값 이런 것들을 계산을 아마 해보셨을 거예요. 통계함수가 우리가 뭐 표준 편차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지표들이 있는데 사실 그런 부분들까지는 우리 ITQ 시험에서는 출제가 안 돼요. 컴알 수준에서 출제가 되는 부분이고 우리 ITQ 시험에서는 뭐 최대값, 최소값, 합계 평균, 가장 큰 값, 작은 값 뭐 이런 부분들이 통계함수로 출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어려운 수준의 함수가 출제되지는 않는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 하지만 실무에서 자주 나오는 실무에서 자주 사용하는 함수들이 많이 출제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왕 엑셀을 공부하는 거고 자격증까지 합격하려고 하는 거니까 잘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 가장 먼저 여러분들과 살펴볼 함수는 max라고 하는 함수와 min이라고 하는 함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가 예를 들어서 0이 있고 10이 있고 22가 있고 88이 있다. 이런 식으로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 값 중에서 가장 큰 값은 뭐예요? 88이죠. 그래서 어떤 데이터가 있을 때 그 데이터 중에서 가장 큰 값이 무엇이냐 요거를 계산해 주는 함수가 max 함수가 되겠습니다. 맥시멈이 되겠죠. 그 다음 미니멈 말 그대로 데이터 중에서 최소값. 지금 우리가 입력한 4개 데이터 중에서는 0이라고 하는 값이 가장 작은 값이 되겠네요. 이렇게 가장 큰 값과 가장 작은 값을 계산해 주는 함수가 max와 min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 우리가 살펴볼 부분은요. 바로 sum과 average 라는 함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sum이라고 하는 함수는 뭐냐면 데이터에 대해서 합계를 계산해주는 함수가 되는 거고요. average라고 하는 함수는 평균에 대해서 계산을 해주는 함수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5, 4, 2라고 하는 값이 있다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sum을 했을 때는 이 세 개의 값들에 대한 합계를 계산해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덧셈, 더하기 연산자를 썼는데 sum을 쓰게 되면 sum이라고 입력하고 여기 안에다가 데이터 범위를 지정을 하면
그 안에 있는 전체 합계가 자동으로 계산이 됩니다. 평균 마찬가지로 average AVER, average 함수를 쓰게 되면 데이터에 대한 평균을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max, min, sum, average 요거는 너무나도 중요한 함수고 자주 출제된 함수니까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하나 더 해볼게요. 이번에는 small과 large라는 함수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방금 전에 봤던 거는요, 최소값, 최대값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그러니까 가장 큰, 가장 작은 값에 대해서 우리가 찾는 함수를 살펴봤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항상 1등인 거, 항상 꼴등인 거, 요것만 찾고 싶은 경우가 있진 않잖아요. 예를 들어 내가 데이터가 100개가 있어요. 100개의 데이터가 있는데 그 중에서 세 번째로 작은 값이 뭐냐? 다섯 번째로 작은 값이 뭐냐? 그게 궁금하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각각 스몰과 라지를 사용하면 되겠죠? 스몰을 사용해서 내가 어떤 데이터를 선택을 해요. 그러면 그 데이터 중에서 세 번째로 작은 값이 뭐냐? 걔가 이제 K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K가 어떤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말 그대로 몇 번째 값을 찾을 거냐 이걸 상징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다음 라지 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데이터가 있을 때 그 데이터에서 몇 번째로 큰 걸 찾을 거냐 그게 바로 라지 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차이점을 좀 여러분이 아시면 좋겠는데 맥스, 민, 에버리지, 썸 요런 함수 같은 경우에는요 특별한 사용법이 없어요. 그냥 는 쓰고 함수 이름을 쓰고 그 안에 가로 안에다가 인수들 합계를 계산하고자 하는 데이터를 선택해 주면 돼요. 뭐 떨어져 있는 셀이 될 수도 있고 연속적인 데이터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 그 중에서 최대값, 최소값, 합계 평균을 계산해 줘요. 그래서 이 규칙만 기억하시면 되겠죠. 는 등호로 시작한다. 함수 이름이 온다. 그리고 가로를 열어요. 가로를 시작해서 그 안에 어떤 계산을 할지 인수를 넣거든요. 근데 얘는 특별한 조건 없이 계산하고자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선택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스몰과 라지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가 있고 그 데이터 중에서 몇 번째로 큰지 작은지 이 K라고 하는 값을 입력해 줘야 됩니다. 당연히 숫자로 입력해야 되겠죠? 그래서 문자로 하면 인식을 못할 때니까 3이라고 입력하면 세 번째로 작은 값, 세 번째로 큰 값이 되는 거고 8이라고 입력하면 데이터 중에서 여덟 번째로 작은 값, 여덟 번째로 큰 값이라고 인식해서 계산을 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자, 이 부분 바로 함께 우리 실습을 통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들께서 우리 통계함수 파트를 선택해 주시면 되겠고 가장 먼저 우리 최대값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최대값은 어떤 걸 계산을 할 거냐면 예를 들어서 지금 보면 국어 점수부터 영어 점수, 수학 점수까지 있어요. 그러면 여기 중에서 이 전체 숫자 데이터 중에서 가장 큰 값이 뭐인지 궁금하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최대값 함수, max라는 함수를 통해서 계산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죠? 그러면 는 등호를 입력하고요. 함수 이름인 max, max라고 써주시면 돼요.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강사님들마다 또 학생들마다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이 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그 방법들을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일단은 max까지 치고 그 다음에 이 max란 함수 이름이 쭉 뜨죠. 그래서 요거를 더블 클릭을 해서 함수를 입력할 수 있고요. 다시 는 max라고 입력을 하고 그 다음에 키보드의 탭 키를 눌러서 데이터 입력을 할 수도 있어요. 자동적으로 대문자로 이렇게 치환이 되어졌는데 함수를 사용할 때 이 함수명에 대해서 대문자로 쓰든 소문자로 쓰든 차이는 없습니다. 네, 그 다음 세 번째 방법은 뭐냐면요. 여기 상단에 있는 fx 여기 들어가서 sum이라고 하는 함수를 찾는 거죠. 최대값이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통계에 들어가서 최대값을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값이 많을 때는요, 찾기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럴 때는 데이터 아무거나 클릭하고 M 누르면 바로 맥스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확인 버튼 눌러서 네, 맥스 함수를 사용할 수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엔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하냐면 는을 쓰고요. max, max라고 쓰고 바로 탭을 누릅니다. 그런 다음에 데이터 범위를 선택을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주시고 사실 정석은 여기서 가로를 닫아야 돼요. 함수 규칙 자체가 는을 쓰고 함수 이름을 쓰고 가로를 열고 닫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가로를 닫아야지 끝나는데 이렇게 입력할 때 그냥 엔터만 쳐도 자동으로 가로가 닫히면서 네, 최대값을 계산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할 수 있고요. 최소값도 한번 해볼게요. 는 입력하고 min, 민이라고 입력하고 탭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우리 동일하게 여기 전체 데이터 B3부터 뒤에 7까지라고 하게 되면 값이 가장 작은 게 뭐예요? 40인데 그대로 나올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40이라고 계산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0이 아니죠. 아예 점수가 없습니다. 뭐 시험을 안 본 건지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김엑셀에 영어 점수는 없기 때문에 얘는 계산이 안 된 거예요. 아예 널값, 계산되지 않은 값이기 때문에 만약 얘가 0이라면 빵점으로 뜨겠죠. 근데 값이 없는 거기 때문에 얘는 계산이 안 돼서 40점이 가장 작은 점수다. 이렇게 계산이 된 겁니다. 다음 합계 부분을 살펴볼게요. 자, 합계는 sum이라는 함수를 사용했죠. 는 입력해 주시고 sum, sum이라고 입력을 해주시고 탭 눌러주시면 돼요. 자, 그럼 이번에는 우리가 어떤 합계를 계산을 할 거냐면 국어 점수 전체에 대한 합계를 한번 계산해 볼게요. 그래서 범위를 잡아 보겠습니다. 이렇게 B3부터 B의 7셀까지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국어 점수 합계 384라고 계산이 되죠. 좀 걱정된다 하면 여기 범위 잡아보면 384 동일하게 합계가 계산된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데이터 전체에 대해 선택을 하겠다 그러면 sum 탭 눌러주시고 데이터 전체를 선택해 주셔도 돼요. 그러면 전체 데이터의 합계가 얼마입니까? 1106 동일하게 합계가 계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평균을 해볼 건데요. 평균은 average라는 함수를 사용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는 입력해 주시고 AVER, 그래서 여기서 딱 첫 번째 게 떴죠. 그러면 AVE R까지만 쳐도 AG 자동으로 뜨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뭐 average 2%를 하겠다. 그럼 이렇게 항목을 이동한 다음에 탭을 누르면 average 2% 넘어가고요. 여기서 average 에버만 치고 탭 누르면 에버리지 전체적으로 입력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개 함수가 뜨는 상태에서 항목을 선택하고 탭 한번 눌러주면 바로 이동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 데이터 전체 데이터에 대한 점수 평균 몇 점인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반의 평균 점수는 79점이다. 그죠? 이런 거를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최대값, 최소값, 합계 평균 계산했고요. 한 번 더 정리하겠습니다. 최대값 맥스였고요. 최소값 민이었고요. 합계 sum이었고요. 평균 average라는 함수를 사용했습니다. 그죠? 근데 이런 함수는 사실 여러분들이 특별하게 기억하실 필요는 사실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 편집 메뉴에 보시면 자동 합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눌러보시면은요. 합계, 평균, 숫자, 개수, 최대값, 최소값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요거를 써서 여러분들이 계산을 해도 돼요. 근데 우리가 지금 시험을 대비하는 거기 때문에 이 자동 합계를 써도 되지만 요렇게 간단한 함수에 대해서 좀 외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최대값 맥스, 최소값 민, 합계 썸, 평균 에버리지 이런 것들이 특별히 어려운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좀 기억을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괜찮으시죠? 네, 그러면 이번에는요, 두 번째로 큰 값을 계산을 해볼 건데, 말 그대로 이 전체 데이터 중에서 두 번째로 큰 값이 뭐냐, 이게 궁금하다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지금은 데이터가 별로 없죠. 전체 다 해봤자 몇 개예요? 14개. 가운데 하나가 없으니까 14개 데이터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딱 한눈에 봤을 때 두 번째로 작은 값이 99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시험을 대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가 뭐 10개일 수도 있고 3개일 수도 있고 20개일 수도 있겠죠. 그 중에서 그냥 시험에서 요구하는 대로 두 번째로 큰 값 계산해라. 그러면 라지 함수를 통해서 두 번째로 큰 값 계산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실무에서 생각을 해보면 실무 상황에서는 되게 다양한 데이터들을 입력을 하겠죠.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를 입력할게요. 뭐 데이터가 100개일 수도 있고 1000개일 수도 있고 10,000개일 수도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하나하나 큰 값을 찾기 어렵겠죠. 그럴 때 함수를 사용하면 조금 더 편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큰 값 사용하기 위해서는 라지라고 입력해 줄게요. LA만 쳐도 라지가 뜨네요. 탭 눌러주시고요. 첫 번째 범위, 두 번째 K라고 뜹니다. 사실 요거는 여러분들이 두 가지 방식으로 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첫 번째가 범위라고 했어요. 그죠? 첫 번째가 데이터 범위라고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요렇게 범위를 잡아주시면 됩니다. D3부터 D7. 그리고 두 번째, 몇 번째로 큰 거냐라는 걸 하기 위해서 여기 힌트를 보시면 컴마가 붙여져 있어요. 컴마를 쓰면 두 번째 K로 넘어갑니다. 두 번째 데이에서는 나는 뭐 예를 들어서 세 번째로 큰 걸 계산하겠다 그럼 3이라고 K 값을 입력해 주시면 되고요. 다섯 번째로 큰 거를 찾겠다면 K의 값을 5라고 입력해 주시면 되겠죠. 근데 우린 두 번째로 큰 거니까 2라고 입력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엔터를 쳐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사실 요 최대값, 최소값, 합계, 평균 같은 경우에는 그냥 함수 이름을 쓰고 바로 그냥 범위 잡으시는 거를 추천을 드릴게요. 왜? 특별한 함수 사용법이 없어요. 그냥 범위만 잡으면 끝나요. 그런데 이 스몰 라지부터는 뭔가 데이터가 있고 K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 지금 이게 어려운 함수는 아니지만요, 실제로 값을 시험장에서 입력을 할 때 요게 뭐지? K가 뭐지? 이런 것들이 좀 헷갈리실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전 어떻게 하는 걸 추천을 드리냐면, 이 상태에서 fx 함수 마법사로 들어가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설명드린 것처럼 는 수식 시작하겠다 등호 입력하고 함수 이름 라지라고 입력했어요. 그리고 탭 눌러서 가로까지 열었어요. 이 상태에서 어디로 들어가자? 함수 삽입 버튼 눌러서 fx 눌러서 함수 마법사로 들어가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함수 마법사를 사용하는 분들도 계시고, 요걸 알려주시는 강사님도 계시고, 함수 마법사 쓰지 말라라고 하는 강사님들도 계세요. 근데 제 생각은 어떠냐면, 사실 정답은 없지만 요거가 이 함수 마법사 띄우는데 사실 1초밖에 더 안 걸리잖아요. 그죠? 근데 이걸 눌렀을 때 각각에 대한 인수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첫 번째 데이터는 K번째로 큰 값을 결정하는데 필요한 데이터 범위입니다 라고 되어져 있고, 두 번째로 지정해 줘야 되는 거는 몇 번째로 큰 값을 지정할지 지정합니다 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요게 사실 엑셀 프로그램이 국내에서 개발된 프로그램이 아니라 미국에서 MS사에서 개발된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이 번역 자체, 이 말 자체가 사실 엄청나게 친절하지는 않아요. 좀 내용이 좀 이게 쉬운 표현으로 되어 있지는 않은데, 그래도 이런 힌트가 있는 거라, 그죠? 시험에서 힌트가 있는 건 굉장히 큰 겁니다. 힌트가 없는 거는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첫 번째 데이터에 대해서는 범위를 잡는 거구나. 어떻게 하면 돼요? 데이터에 대한 전체 범위를 잡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K에 대해서는 몇 번째로 큰 걸 구할 건지를 물어보고 있어요. 그럼 나는 몇 번째로? 두 번째로 큰 걸 구할 거예요. 이렇게 하고 확인을 하면 미리 결과도 보여주고 맞게 있는지 보여주고 확인을 누르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실 인수가 두 개밖에 없어서 뭐 컴마를 치고 이런 게 어렵지가 않아요. 근데 사실은 우리 ITQ 엑셀 시험에서 이렇게 단독 함수가 많이 출제되지 않습니다. 단독 함수가 출제되면 굉장히 행운이에요. 굉장히 행운이고, 여러분들이 이제 그 함수 실전 연습 문제, 또 기출문제 풀이 강의를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 개 함수가 중첩되는 함수를 많이 출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 이게 좀 헷갈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함수 마법사를 사용하면 힌트를 좀 볼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을 사용해서 문제를 푸시는 거를 추천을 드릴게요. 그래서 라지라고 하는 함수까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작은 값, 요건 어떻게 하면 돼요? 스몰이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는 입력해 주시고요. small 스몰이라고 입력해 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함수 마법사 들어가 볼게요. 그럼 첫 번째로 데이터에 대한 범위였어요. 그래서 전체 데이터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몇 번째로 두 번째로 작은 값을 찾겠다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지금 가장 작은 값이 뭐예요? 40이요. 두 번째로 작은 값이 뭐예요? 그 다음 번째로 큰 게 50이죠. 그래서 두 번째로 작은 값이 50이다. 이렇게 계산이 도출되었습니다. 당연히 값이 바뀌면 두 번째로 작은 값도 같이 함께 바뀌어지고 다른 부분도 같이 바뀌어지죠. 그래서 값을 직접 입력했을 때는 이걸 하나하나 다 바꿔야 되겠지만 지금은 참조 데이터를 끌어와서 계산을 하는 거기 때문에 훨씬 더 편하게 계산 작업을 할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스몰, 라지 함수까지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여러분들과 살펴볼 부분은요. count if라는 함수, 아까 제가 살짝 보여드리긴 했는데 count if 함수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고 이번 시간 수업은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count if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요. 조건이에요, 조건. 만약에라는 뜻을 담고 있죠. 만약에. 그래서 범위 내 조건 count는 뭐예요? 숫자 개수를 세는 함수죠. 그래서 3, 5, 7 그러면 count는 뭐예요? 3이 나오는 거죠. 왜? 개수가 3개니까. 그리고 5, 7, 9, 4, 5 요런 데이터가 있다라고 하면 얘는 count가 뭐예요? 5. 왜? 개수가 5개니까. 그래서 count라는 함수를 아직 배우진 않았지만 count라는 함수는요. 숫자 개수를 계산해 주는 함수예요. 요건 너무나도 간단한 함수죠. 그냥 아까 우리 sum, average, max, min처럼 count라는 함수를 통해서 개수를 셀 수가 있었어요. 그럼 count if는 뭐냐? 자, 개수를 셀 건데 어떤 개수를 셀 거냐? if 조건을 만족하는 개수를 세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데이터가 있어요. 그 데이터가 국어 점수 데이터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거기서 내가 어떤 걸 할 거냐면 데이터에 대해서 90이라고 하는 게 있고 50이라고 하는 게 있고 70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그럼 요게 이 90, 50, 70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럼 이 중에서 국어 점수가 크거나 같다 60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조건이 뭐예요? 국어 점수 중에서 점수가 60점 이상인 것에 대한 개수를 세는 거죠. 그러면 조건에 만족하는 게 뭐예요? 90과 70 몇 개입니까? 2개라고 하는 값이 계산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count if, count 개수 세기, if 조건 함수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count if 함수는 첫 번째 뭐가 옵니까? 데이터에 대한 범위 먼저 선택을 해주시고요. 두 번째가 뭐예요? 조건이 오는 거죠. 조건. 그래서 데이터 범위가 첫 번째 인수로 오고
두 번째로 조건에 대한 부분이 선택을 해주면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엑셀로 넘어가서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면 국어가 80점 이상인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기억나십니까? 이상이면 크거나 같다 쓰기로 했죠. 그리고 이하면 작거나 같다를 쓰기로 했습니다. 그죠? 네, 그러면 우리는 등호를 입력해 볼게요. 그리고 count if 함수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fx 함수화합사 들어가 볼게요. 첫 번째는 뭐였어요? 셀에 대한 범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어 점수 B의 3셀부터 B의 7셀까지 국어 점수 데이터만 선택해 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 두 번째, 조건이 오게 되는데 조건은 뭡니까? 크거나 같다 80이라고 입력을 할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 크거나 같다는 연산자지만 80이라고 하는 건 원래 숫자죠. 근데 여기서는 우리가 요 자체를 이렇게 입력하면 인식을 해요, 못해요? 못하죠.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 앞, 뒤에 큰 따옴표를 붙여주시면 됩니다. 자, 제가 엔터 버튼을 실수로 눌렀는데 앞, 뒤에 큰 따옴표 이렇게 붙여주시면 돼요. 그리고 엔터를 치면 국어 점수가 80점 이상인 사람이 3명이래요. 김하나님, 한우리님, 김나라님 총 3명이 80점 이상이기 때문에 3이라는 결과가 도출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이게 기억을 못하셔도 괜찮아요. 그냥 제가 데이터를 날리고 크거나 같다 80만 쳐볼게요. 이렇게 해도요. 자동으로 어떻게 돼요? 데이터 앞뒤에 큰 따옴표가 들어간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걸 많이 물어보세요. 강사님, 여기 큰 따옴표가 왜 들어가나요? 문자가 아닌데?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함수마다 큰 따옴표를 넣어줘야 되는 경우가 있고 안 넣어줘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엑셀의 규칙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를 저한테 왜 이렇게 하나요? 라고 질문을 남겨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사실 요게 규칙이 그렇게 하기로 정해진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예를 들어서 이름이 강다빈이다. 그럼 그건 정해진 규칙이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호텔에 가면 체크인을 하고 체크아웃을 한다. 요거는 사실 정해진 규칙이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의 규칙처럼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크거나 같다와 80이라고 하는 데이터가 서로 다른 데이터이기 때문에 요거를 묶어준 거예요. 하나로. 뭐로? 큰 따옴표로. 이렇게 해서 엑셀이 요걸 따로따로 인식하지 않고 올바르게 크거나 같다 80점 이상이라는 걸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큰 따옴표를 붙여서 하나로 묶어준 거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함수마법사의 장점은 여기서 큰 따옴표를 빠뜨려도 어때요? 계산이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내가 이거를 count if를 직접 쳐서 한다라고 해볼게요. 그럼 는 쓰고요. count if 쓰고요. 가로 열고요. 그 다음에 국어 점수 B의 3부터 B의 7 누르고요. 컴마 하고요. 크거나 같다 80 치고요. 가로를 닫아볼게요. 그럼 이렇게 했을 땐 값이 에러가 떠요. 함수 마법사를 했을 때는 내가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어도 놓친 부분이 있어도 자동으로 잡아주거든요. 근데 직접 입력할 때는 큰 따옴표를 묶어주지 않으면 값에 에러가 뜹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당황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함수 마법사가 내가 조금 놓치는 부분이 있더라도 그거를 보완해주는 역할을 또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 함수 마법사 기능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길 바랄게요. 그러면 이번엔 그냥 카운트만 해볼까요? 영어 점수에 대한 개수를 해볼게요. 그러면 지금 이 김엑셀님의 엑셀 점수는 영어 점수는 없기 때문에 사실상 개수가 4개다 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건 사실 범위만 잡아도 개수가 4다라는 게 보이죠. 근데 이거 한번 함수로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는 입력해 주시고요. count라고 입력해 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범위
C의 3부터 C의 7까지 선택하고 엔터를 치면 영어 점수, 영어 개수가 계산이 된 거를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계산 작업 할 수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 여기도 어떤 숫자 값을 넣으면 개수가 달라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번 시간 우리 맥스, 민, 썸, 에버리지와 스몰, 라지 함수, 그리고 카운트 if 함수에 대해 살펴봤고요. 또 처음에 상대 참조, 절대 참조, 혼합 참조까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이번 시간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데이터베이스 함수부터 이어서 엑셀 시험에서 출제되는 다양한 함수 기능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